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게도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 관련해 자세한 분석,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 모시고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결국 예상하던 게 빗나가질 않았습니다, 거의. 네, 이럴 거면 부동산 공청회 왜 했는지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부가 이번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이 공정과세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했거든요. 이번 세제 개편안 보셨을 때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저는 공정의 의미를 이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공정과 정상화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세금 특히 이제 국민들한테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때는 그 목적을 정확히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냥 정상화라고 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 높은 세금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지금이 윤석열 정부 때가 이제 비정상이라고 할 수는 있는데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때가 비정상으로 본다면 지금 또 정상에서 비정상으로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상대적으로 개인의 가치관이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모호한 영역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세금을 왜 올리는가 목적을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요. 그 이번 세제 개편안의 세금을 증세의 대상이 되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왜 정상화의 대상이 이쪽이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설명. OECD 대비 보유세율이 낮다는 건 우리 하위 구간이 낮은 거거든요. 그럼 재산세를 올리는 게 오히려 정상화가 될 수 있는데 초고가를 올리는 게 왜 정상화인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걷어들였는데 이 세금을 어디다 사용할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열심히 준비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원칙은 바잉, 사는 것보다는 이제 리빙, 거주의 목적이라고 이제 큰 틀을 설명을 해주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금을 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함, 내가 왜 세금을 더 내야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 해소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비거주 1주택의 세부담을 점진적으로 늘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했다. 이걸 보면은 사실 집을 빨리 내놓으라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정부의 바람대로 시장에 이 매물을 내놓을 가능성, 사람들이 시장에 자기 집을 내놓을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좀 보십니까? 저는 일정 부분은 나올 수는 있는데 아주 크게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제 우리 개인한테는 집 하나가 굉장히 소중한 나의 노후 준비고 내 자녀의 인생에 달린 문제인데 우리가 쉽게 사고 팔 때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퇴근할 때 맛있는 걸 사왔는데 내일에도 먹을 수 있고 항상 먹을 수 있다면 동생한테 기꺼이 양보를 하겠으나 이게 오늘만 먹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양보가 안 되거든요. 그럼 서울 집은 지금 어떻습니까? 만약에 내가 팔았을 때 대출도 안 나오죠. 토지 거래가 때문에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습니다. 다시 똑같은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세금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집을 팔아야 될까? 물론 고령자들 일정 부분은 팔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분들은 아마 거주 의무를 부과하잖아요. 10년 동안 거주해야 된다.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적용이 됩니다. 세금 부담을 줄이려면 이제 거주를 하거나 또 하나의 방법은 세입자한테 전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인은 최선의 선택, 세입자한테 전가하든 본인이 실거주를 하든 정 못 견디는 분들은 고령자가 팔 수는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 선택지를 보게 되면 정부가 원하는 만큼의 매물이 나오기에는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실거주 1주택이라고 해도 초고가인 주택은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을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로 어떤 분들이 세금 부담을 좀 겪게 되는지 좀 어떤 예시 같은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분들이 부담스러우냐.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기존에는 10년 보유, 10년 거주하게 되면 80%까지 공제를 해주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순차적으로 바뀌어서 이제 2029년부터는 장기 거주 소득 공제입니다. 한도액을 이게 10억까지만 공제를 해줘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영향을 받냐면 IMF 외환위기 때 잠실 주공 아파트가 1억 정도 했습니다. IMF 지날 때 IMF 때는 5천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지금 엘스 리센츠 아파트가 됐거든요. 35억, 36억 정도 합니다. 35억 정도 남으면 10억 공제 받아가지고는 굉장히 아쉽겠죠. 오랫동안 30년 동안 저렴하게 사서 많이 올랐는 이런 고령자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2027년 유예 기간을 줄 때 파는 게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거주를 선택해도 되는데 고령자들이 이제 와서 다시 10년 거주하기는 또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들
고가 강남 3구, 용산구에 있는 고령자들 매물은 나올 수는 있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좋습니다. 금배가 나올 수는 있는데 35억, 30억 되는 집을 대출이 2억 나오는데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네. 일반적인 전문직들도 사기가 어렵거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고령자들을 오랫동안 살았던 실수요자들이 아픈 매물이 나올 수는 있는데 그 집을 사는 사람은 다른 부잣집 자녀들아. 우리 서민 주거 안정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고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20억 이하 구간은 오히려 혜택을 주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시장은 훨씬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도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고령자분들에게 좀 피해가 많이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이 전월세난 같은 경우도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이번 세제 개편안이 전월세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걸로 좀 보십니까? 이번 2027년 세제 개편안의 최대 피해자라면 저는 세입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거주라고 한다면 이제 집주인이 거주할 수도 있고 집에 세입자가 거주할 수는 있는데 선진국은 이 두 가지를 다 인정을 해줍니다. 집을 비워두는 거에 대해서는 높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왜 공가로 비워두냐? 그거는 국가적으로 낭비라고 하지만 집주인이 거주하든 세입자가 거주하든 거주만 하면 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집주인이 거주하는 것만 인정해주겠다. 네.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은 세금을 올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럼 역설적으로 집주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를 보내고 입주하거나 세입자한테 세금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쫓겨나가거나 전월세금을 올려주는 이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요. 고령자들도 집을 팔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위 구간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도 초고가가 부담스러우니까 밑에 구간으로. 20억 이하 아파트 시장은 사기도 어렵고 전세로 거주하기도 어려운 굉장히 좀 힘든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서울에 살던 분들이 아무래도 20억짜리 집을 찾아서 뭐 경기도나 이런 주변 지역으로 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우려 같은 건 없을까요? 더 빨리 가속화가 되겠죠. 이제 시장은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겁니다. 팔아야 되는 분들은 팔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뭐 전세 사시는 분들은 빨리 안 되겠다. 내가 빨리 집 사야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네. 이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면적을 줄이는 분들도 있고 서울이 감당이 안 되는 분들은 경기 인천으로 이제 번져 나갑니다. 그래서 하위 구간들은 훨씬 더 불안하고요. 어떻게 보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약간 보호 대상인 20억 이하 15억 이하 하위 구간들은 오히려 더 위험하고 더 불안하고 집값도 올라가고 전세, 월세 모두 올라가는 트리플 강세가 훨씬 더 심해질 것 같고요. 초고가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지금 뭐 과열이 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초고가 강남 3구, 용산구는 뭐 상대적으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저는 어디가 중요하냐라고 하면 우리 서민들 중산층이 거주하는 20억 이하 아파트 구간이 저한테는 소중한 또 국가적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중요한 시장인데 초고가 주택에만 너무 또 포커싱을 맞추지 않나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자, 결국 이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정부가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처럼 또 세금으로 이제 어떻게든 집값을 잡는 이런 모양이 됐습니다. 이 과거의 세금 인상이 어김없이 집값 상승으로 좀 이어졌던 것 같은데 이번엔 좀 다를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보유세도 올리고 이제 거래세, 취득세, 양도세도 모두 다 올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팔고 싶은데 못 팔게 되니까 매물이 잠깁니다. 네.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이제 중요한 건 세제 밸런싱입니다. 보유세를 올리는 거는 알겠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기 때문에 실효세율을 올리는 거는 모두 다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거래세를 내려줘야 되는데 취득세와 양도세인데 뭐 양도세는 일정 부분 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양도세는 거래세가 아니다. 뭐 이게 아니다. 네. 소득세라고 이제 강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적어도 취득세는 내려줬어야 되는데 이번 세제 개편안 내용을 보게 되면 취득세는 손도되지 않았고요. 양도세도 중과세를 때리는 걸 중과세를 살짝 약하게 해줬을 뿐이지 여전히 세금은 높습니다. 거래세를 내려줬더라면 매물이 훨씬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실제적으로 밸런싱 조절에도 실패했다는 점은 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급을 늘려라. 뭐 전 정부 탓도 좀 하시면서 공급을 늘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과세도 하면서 공급 늘린다.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은 과세를 한다는 얘기는 수요를 좀 억제하고 매물을 좀 나올 수 있게 한마디로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 비거주 1주택자를 때려서 매물을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공급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당장은
다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아 보이고요. 공급을 늘린다고 이제 뭐 어제도 7시간 마라톤 회의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공급을 회의에서 늘릴 것 같으면 24시간 회의를 하죠. 네. 제가 회의해도 늘어날 수 없는 겁니다. 공사 기간만 해도 아파트는 4년이 걸리는데 이번 대토론회나 대통령의 인식을 보게 되면 재건축 재개발은 또 부정적입니다. 네. 저는 닥치고 공급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재건축 재개발, 유유부지, 신도시 모두 다 열심히 빨리 공급을 해야 되는데 신도시, 3기 신도시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우리 국민들은 체감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재건축 재개발 빼고 무슨 공급을 하겠다는 건지에 대해서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하고 있는 거라도 저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새로운 헬리콥터 타고 뭐 그린벨트 찾겠다고 했는데 그런 것보다도 저는 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유유부지나 재건축 재개발 속도를 더 빨리 올리는데 그렇게 해주면 국민들이 좀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유와 거래가 다 어려워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앞으로 부동산이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